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네요. 오늘은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만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요. 혹은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심증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핵심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짜 공부머리와 노력의 실체가 정밀한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살면서 데이터의 정직함을 믿어왔지만 교육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정말 흥미롭더군요. 오늘은 그 공부의 머리 진짜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숫자로 세상을 아주 명쾌하게 읽어주시는 30년 지기 동료 박정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은입니다. 회계학을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어도 숫자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5년 AIDT 도입 이후에 교육부에 쌓인 실제 학습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믿어왔던 공부 DNA하고 타고난 공부머리라는 말이 생각보다 근거가 약하다는 게 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정밀한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이 격차가 벌어지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1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진진해요. AIDT 공부가 밝힌 공부머리의 진짜 정체입니다. 첫 번째 세부 소주제는 아주 도발적인데요. 유전인가 데이터인가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거다. 유전자가 전부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작년에 교육부 빅데이터 자료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2025년 대한민국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 즉 AIDT가 도입되면서 교육부가 수집한 학습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가설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이 매일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고 고민하는 시간이 고스란히 정량화된 수치잖아요. 박 교수님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노력의 수치라는 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타고난 유전론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네, 작년도에 이제 교육부의 AIDT 디지털 텍스트죠. AI 디지털 텍스트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머리 좋은 그거 이제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부모님 유전자의 탓도 많이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DT가 들어오면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문제를 푼 횟수가 이제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지문을 읽는 시간, 그다음에 오답 노트에 적는 횟수, 다시 이 문제를 풀 때까지 걸리는 시간, 심지어 집중이 끊기는 순간까지 다 숫자로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적이 비슷했던 애들 중에 노력 양이 많은 애들이 6개월 만에 확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요. 특히 중앙위권 아이들이 매일 30분씩 꾸준히 복습하고 틀린 문제를 3번 이상 다시 푼 애들은 상위 20%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반대로 머리가 좋다는 소리 듣던 애가 노력 양이 적으면 1년 뒤에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타고난 격차를 노력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그런 입증을 하게 된 거죠. 노력의 총량이 데이터로 고스란히 찍힌다. 그렇죠. 정말 숨을 곳이 없는데요. 이거 디자이너들이 쓰는 뭐 무슨 인디자인이나 다빈치 리졸브 편집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초보자가 마우스를 어디서 헤매는지, 숙련자가 어떤 단축키로 정교하게 작업을 끝냈는지 타임라인에 로그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 안 하죠. 그럼 두 번째 소주로 넘어가 볼까요? 오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분석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한 데이터가 있다면서요. 바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이 오답을 만났을 때 보여주는 이 실수 수정 패턴 차이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틀린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정밀한 데이터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명쾌하게 밝혀주시죠. 네, 틀린 답을 맞다랐을 때 네, 상위권 학생들하고 하위권 학생들하고 이제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AIDT 데이터를 보면은 상위권 10% 학생들과 하위권 30% 아이들 오답 수정 패턴은 이제 완전히 다른데요. 상위권 학생들은 틀린 문제를 딱 만나면은 평균 한 47초, 약 1분 채 안 되게 화면을 멈추고 있어요. 그냥 틀렸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지문을 다시 읽거나 내가 왜 틀렸지?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유형 문제를 한 2.8회 정도, 한 세 번 정도 다시 풀어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권 학생들의 장점이 한 번 틀린 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거 내 거 이 문제야 하고 이제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 하위권 학생들은 틀리자마자 9초 이내에 다음 걸 확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틀린 거를 어떻게 그 학습을 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회피하기 때문에 예. 이게 하위권 학생들이 점수를 이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AIDT가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보자마자 딸깍이네요. 마우스 그렇죠. 딸깍.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일단 뭐 지내고 보자. 뭐 그런 역시- 거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기술을 다루는 실력도 가르치는 법인 것 같아요. 자, 1부의 세 번째 소주제로 멈춘 시간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 AI가 이제는 시선 추적, 뭐 아이 트래킹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까지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해도를 찾아내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흔히 애들이 책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공부하는 줄 알지만 AI는 눈동자의 움직임만 보고도 이 아이가 진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추적 데이터가 말해주는 공부머리의 비밀. 자, 이것을 일부의 교수님이 한번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이제 멈춤의 시간의 비밀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AIDT가 무서운 기술인데 단순히 문제 푼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 트래킹이죠. 이제 눈동자가 이제 움직이는 걸 추적을 네, 하는 네. 거죠. 카메라가 요새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태블릿 카메라가 아이 눈동자 따라가면서 진짜 읽고 있나 아니면 멍 때리고 있나를 0.1초 단위로 잡아냅니다. 네. 데이터로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멈춘 시간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상위권의 한 10% 학생들은 지문을 읽다가 평균 18초 정도 눈을 멈추고 있어요. 그때 눈동자가 좌우로 살짝 움직이면서 이 문장이 앞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5초에서 30초까지 이제 멈추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위권 학생들은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길어도 진짜 이해 멈춘 시간은 4초밖에 안 돼요. 4초. 예, 4초.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18초하고 4초의 차이는 뭐한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습관이 굉장히 이제 학습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동자 위치까지 결국은 이제 분석을 한다니까 이제 아이들은 좀 긴장 좀 해야 되겠어요.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모들이 할 일이 부모들이 전에는 뭐 학원만 뺑뺑이 돌리고 뭐 네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부모들도 이런 AI를 잘 활용하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애가 이걸 보고서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한지를 지도해주고 뭐 진짜 제대로 된 학원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멋진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와서 2부 엉덩이 공부의 배신과 AI 서논술형 등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자, 노래 듣고 들어왔습니다. 2부 주제는 귀가 번쩍 뜨실 겁니다. 바로 엉덩이 공부의 배신과 AI 서논술형 등장입니다. 첫 번째 세부 주제로는요. 제목부터 학부모님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데요. 10시간 앉아있는 아이의 착각이라는 걸로요. AI 튜터가 잡아낸 비효율적 멍때리기 학습 패턴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무조건 오래 앉아 있어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가끔 편집 작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초보자들은 타임라인만 길게 늘어놓고 정작 쓸데없이 컷 편집에서 시간을 다 보냈는데요. 이건 영상을 모르면 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초보자들은 타임라인을 길게 늘어놓고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효율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을 때 실제 AI 데이터가 잡아낸 그 비효율의 실체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교수님? 네, 우리 진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다빈치 리졸버 비율 딱 맞는 비율인데요. 타임라인만 길게 넣어놓고 실제 이제 그 생산적인 작업은 별로 안 하는 초보자들은 초보자들인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딱 그 모양이거든요. 저도 물론 그 속한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이걸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10시간 우리는 그렇게 교육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4당 5락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 익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엉덩이 싸움이다. 뭐 그렇죠. 엉덩이가 뭐 이렇게 뭐 팬티가 뭐 어떻게 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 AI 튜트가 잡아낸 비효율적인 멍때리기 패턴은 대충 이제 이런데 앉아 있지만 집중은 빵인 시간. 그러니까 하루 10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서 아이 중에서 실제 진짜 이해하고 집중한 시간은 평균 2시간 40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7시간 20분은 눈은 교과서 위에 있지만 눈동자 움직임이 거의 없는 멍때리기 상태고 같은 문장을 3번 넘게 읽는데도 이해도는 12% 미만이고 휴대폰 알림은 아니지만은 그냥 창밖을 보거나 딴 생각하는 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짜 복습 루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몇 번 아는 문제를 되도록 이제 쉬운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아까 했죠.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딸깍하고 그렇죠, 넘어간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로 누적형 앉아 있기예요.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거의 바닥을 기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나는 10시간 했어 하고 이제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던 유창성의 그쵸. 착각에 빠져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효율 점수는 이제 이렇게 하는 AI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는 올 효율 점수가 34점이야라고 이제 빨간 신호등을 켜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그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엉덩이는 오래 붙이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엉덩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시간 앉아 있는 거랑 4시간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랑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겉만 번지르한 가짜 공부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암기왕의 몰락 2026년 교육부 지능형 채점 시스템 채움 AI가 요구하는 진짜 사고력인데요. 아시다시피 2026년은 교육 현장에서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지능형 채점 시스템인 채움 AI가 전면 도입되면서 이제 단순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완전히 끝장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그 암기왕들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채움 AI가 도대체 어떤 사고력을 요구하길래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제 두 번째 2026년 지금 이제 교육부랑 서울 경기도 교육청에 체험 AI라는 지능형 채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왔구나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게 단순 암기 시험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객관식 오지선다 이거 외웠니 하면 끝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 킹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AI 체험 AI가 서술형, 논술형 답안을 자동으로 채점하면서 진짜 생각하는 힘을 정확하게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체험 AI가 보는 건 대충 이런 건데요. 논리력 연결. A 때문에 B가 된다라는 제대로 설명했는지, 그다음에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했는지, 그다음에 창의적 관점에서 주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좀 접근을 했는지, 그다음에 표현을 명확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채점을 해줍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글을 쓰는 논리 구조가 무너지면 AI 채점기가 이걸 즉각 알아챈다는 거군요. 그 참 무서우면서도 정직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객관식 옛날에 찍기라고 그랬잖아요. 찍기는 네네. 끝났다. 그래갖고 경기도 교육청 하이러닝 등 공공 플랫폼들에서 서논술형 공부법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러닝 같은 공공 플랫폼들이 이미 일선학교의 교육 풍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그래요. 오지선다형 중에서 대충 하나 잘 찍어서 맡은 요행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공공A 플랫폼이 바뀌고 있는 서논술형 공부법의 핵심 대응 전략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학부모들을 위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찍기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가고시 같은 경우도 그 찍기식은 다 끝났다고 봐요. 옛날에 이제 이게 채점하기 귀찮으니까 객관식 내 가지고 다닥 돌려가지고 그냥 빨리 끝나죠. 다닥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도 교수 해봤지만 주관식 내기가 상당히 일일이 읽어본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학생 수가 많으면. 그렇죠. 학생 수가 많으면 저는 경영학 쪽으로 했기 때문에 경영학 보면 뭐 논술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용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만 보고 이렇게 채점을 대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사실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일이 꼼꼼히 다 읽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채점하려고 그러면 거의 뭐 며칠 걸리죠. 죽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 같은 공공 플랫폼이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공부 풍경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하이러닝이 어떻게 바꾸냐면요. 매일 서술 논술적 문제 풀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한 20 내지 30% 줄이고 대신 이 현상을 내 생각으로 설명해봐. 그다음에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쪽이 동의하나 이유를 써봐. 그다음에 같은 문제가 주를 이제 이런 류의 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학생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떤 거를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학부모님들한테는 이제 이게 학생들이 네. 제대로 지금 그 문제를 이제 그 뭐랄까 학부모님 들은 거는 한 문장씩 설명하기에 습관을 들이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로 해야지 찍고 이거 풀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하이러닝에서 쓰고 고치고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가 혼자서도 고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건데요. 습관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습관을 바꾸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을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이제 답안의 길이가 아니라 논리 흐름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학부모가 똑똑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부모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학부모도 그러니까 AI를 학부모들도 지금 AI는 아예 내 거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 애가 제대로 했는지도 나름대로 점검해 보고 그러게요. 옆에서 티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학부모들도 이제 그럼 굉장히 머리 아픈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네. 10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네. 한번 직접 짜보는 게 실력이 되는 거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아주 명쾌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2부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분위기 바꿔서 두 번째 음악을 듣겠습니다.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 듣고 오셔서 3부에서는 상위 1%의 비밀 AI 피드백을 다루는 메타인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신나는 페퍼톤스의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2부에서 단순 암기나 가짜 공부 시대가 끝나고 진짜 사고력이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3부에서는 도대체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상위 0.1%의 비밀, AI 피드백을 다루는 메타인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똑같은 AI 교과서 왜 결과가 다를까? 상위 0.1%가 AI 디지털 튜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AI 교과서를 보급해주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누구는 성적이 오르고 누구는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죠. 이거 디자이너들이 뭐 우리 포토샵 이런 것들을 똑같이 툴을 쥐어줘도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하는 메타인지 문제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상위 1% 아이들이 AI 피드백을 다루는 특별한 데이터적 비밀이 있을까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핵심이 바로 이제 메타인지인데요. 네네. 우리가 메타인지 많이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메타인지인데요. 이제 자기 생각을 거울로 비춰보는 거죠. 틀렸다는 틀렸다를. 그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데요. 일반 아이들은 AI가 틀렸습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하면은 그냥 다시 풀고 끝. 그렇죠. 피드백
이걸 읽는 시간 평균 한 11초. 아 틀렸네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 넘기는데 그렇죠. 예. 상위 10% 0.1% 학생들은 아까 10%죠. 48초 동안 멈춰 있어요. 그래서 멈춰 결국은 있고 예. 앞에서 한 얘기군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틀린 걸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왜 틀렸지 하고 해서 자기 말로 메모하고 여기서 메타인지 이제 안과 모름을 이제 구분해서 다시 모른 걸 다시 자기 걸로 안무로 넘긴다. 예.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0.1%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상위 0.1%는 AI라는 최첨단 도구를 인공지능 거울로 쓰는 건데요. 이게 메타인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몇 번째 다루는 것 같은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이 곧 실력인 시대, AI 중점학교 우수 사례로 본 AI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공부머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지식을 머리에 담아두고 꺼내는 시대가 아니라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서 원하는 정답과 깊이 있는 피드백을 이끌어내느냐가 실력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AI 중점학교나 선도학교 현장에서 포착된 아주 흥미로운 우수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나 튜터에게 던지는 질문은 평범한 아이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요? 박 교수님 요거에 대해서 좀 준비하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요즘 이제 AI 중점 학교 특히 이제 경기도나 서울의 이제 선도학교에서 보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아이들이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같은 AIDT를 써도 디지털 텍스트를 써도 질문의 수준에 따라 학습 효과가 이제 3-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I를 통해서 어떤 걸 결과물을 냈더라도 질문을 한 것까지 다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범한 아이들은 질문 패턴이 이 문제 풀어줘, 힌트 줘, 정답이 뭐야? 이렇게 하고 끝인데 상위권 학생들은 왜 를 파고드는 질문을 하고 이게 아닐 경우는 어떤 거야? 계속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뭐 100-1은 99야. 99가 아닐 경우는 어떤 경우야? 라고 이제 계속 어떤 그 시각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류를 확인하는 질문.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가 틀린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깊게 확장하는 질문을 이제 계속 하는 거. 이런 습관을 가진 애들이 이제 더 성적이 좋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자기의 내 뉴런 세포를 자꾸 불을 켜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AI가 답하는 거가 내가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AI한테 질문을 잘 해서 다각도로 해서 AI를 잘 괴롭히면 자기 성적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AI를 전에도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I는 친구도 아니고 내가 선생이고 AI가 학생이다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꼭 자꾸 AI한테 끌려가면은 결국 그 끌려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를 이용을 해야지 내가 얘한테 종속이 돼가지고 가서 막 계속 달려가면은 피곤한 거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AI를 많이 쓰잖아요. 쓰다가 가끔씩 얘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AI한테 막 비난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너한테 데이터를 이만큼이나 모아서 줬는데 너는 이걸 갖고 헛소리를 해대고 그러면 내 시간은 네가 보상해주지도 않잖아. 거기다 왜 안 물어본 말까지 자꾸 길게 얘기를 해. 나는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싶단 말이야. 길게 대답하지 마! 하고 화를 좀 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재미나에는 잘못했다 소리는 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에 도메인의 지식이 있으니까 잘못된 걸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경험 백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가 상당히 이제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더라도 본인이 자꾸 그런 질문을 잘 유도를 해가지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자, 질문의 중요성 뭐 계속 강조되는데 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네요. 자, 분위기를 잠시 바꿔서 우리 학부모님 세대, 지금 중고등학교 같으면 학부모님 세대 때 아주 심장을 뜨겁게 울린 강렬한 음악,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디야 듣고 와서 4부 AI 시대 우리 아이 맞춤법 공부 DNA 처방전으로 최종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 이데아, 이게 참 오래된 건데요. 지금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느낌도 드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획일적인 교실에서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참 가혹했었죠.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AI 시대가 됐어요. 사부에서는 오늘 방송의 최종 결론이자 학부모님들을 위한 솔루션을 전해드립니다. 주제는 AI 시대 우리 아이 맞춤형 공부 DNA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요, 성적표에 없는 비밀, AI 데이터가 보여주는 아이의 끈기 지수와 학습 불안도인데요. 요즘은 단순히 몇 점 맞았어 하는 성적표가 아니라 AI 데이터 시스템을 보면 아이의 심리 상태와 학습 행동 성향까지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종이 성적표 뒤에 숨겨진 이 무서운 비밀, 박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AI 학습 플랫폼은 학생들의 어떤 정답률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는 끈기 지수와 오답을 만났을 때 마우스 커서를 흔들림이나 반응 속도 저하로 나타나는 학습 불안도를 실시간 빅데이터로 측정해낸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그저 내가 머리가 나쁜가 아니면 투자된 시간이 적어서 그렇나라고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 거의 이 학생들 방에는 막 크게 붙여놓잖아요. 조용히 할 것. 그다음에 그 과일도 갖다 주면서 살금살금을 갖다 주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AI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개념을 이제 몰라서가 아니라 특정 단원에 대한 고도의 학습 불안 때문에 뇌 과부하가 걸려서 오답 패턴을 양상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합니다. 뇌 과부하. 그렇죠. 뇌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뇌를 보통 할 때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 기억이 기억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것들이 짧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하나 올려놓고 끝나거든요. 그럼 책상이 좁아서 하나 넣으면 또 하나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그렇죠. 오래 많은 것들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트레이닝하는 그런 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켜준다든지 그냥 반복적으로 이제 뇌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불안을 이제 뇌는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 또 이게 안 들어가죠. 예, 뭐 우리가 변연계가 이제 이렇게 그 변연계에서 꼼짝 마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변연계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두엽에서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두엽하고 해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변연계가 불안하면은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안한 상태가 어떤 때냐면요, 저는 평상시에 많이 하는데 salt라고 그럽니다. no salt. 그래서 슬플 때 S.
그다음에 H 헝거리 할 때 배가 고프거나 배가 또 너무 불러도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졸립죠. 그다음에 A는 이제 angry 예, 예. 화가 날 때 예, 예. 공부가 화나도 안 안 돼요. 되죠. 그렇죠. L은 이제 lonely 예, 예. 이제 외로울 때 그쵸. 너무 막그 딴 생각 나오죠. 그렇죠. 막 창밖 보고 뭐 딴짓거리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T는 tired 너무 피곤할 때도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상황을 안 만들어 주는 게 부모들의 역할이에요. 참 지금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또박또박 해주세요. 하나씩. 이제 no salt라고 소금을 치지 마라. 저는 이제 그게 소금은 아닌데 약자가 첫 번째. 네, S는 sad 예. 슬플 때 슬플 때. 네, 두 그다음에 번째는 H. H. hungry 예. 배고플 때 예, 배고플 그다음에 때. A는 그다음에 angry 음.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 그다음에 L 네. lonely 예, 그 고독할 때. 고독할 때 네. T tired 예, 피곤할 피곤할 때. 때. 네. 그렇게 할 때가 그런 걸 너무 이제 노출을 많이 시키면은 학생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불안하게 해주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뇌에서 변형계가 불안하면은 이 해마하고 전두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냅스가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습 불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 좋으신 것 같아요. 몇 가지로 딱 집어가지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 그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럴 때는 중요한 의사결정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학생들이 아침에 나와서 바쁜데 엄마한테 엄마 나 용돈 줘 이렇게 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막 도시락도 싸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돈 달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면 그 전날 준다든지 아니면 꼭 이제 뭐 밥 먹기 전에 뭐 중요한 거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가 이제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학습할 때도 그런 분위기를 자꾸 내가 통제를 해가면서 해야만이 학습 불안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끈기지수와 학습 불안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 데이터가 이제 완벽하게 처방전을 내려주는 셈인데요. 핵심 숫자를 제대로 읽어야 이제 진짜 마음이 보인다. 뭐 이런 말씀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주제로요. 정보 주권을 가진 부모, 학교 학부모 포털의 학습 데이터 열람권 200% 활용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것도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 반복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쓴다고 하면 애들 눈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2026년 현재 교육부가 제공하는 학부모 포털에는 엄청난 무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학습 데이터 열람권이라는 겁니다. 이 열람권을 쓰면 우리 아이들의 공부 상태를 완벽히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훌륭한 도구를 학부모들이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박 교수님께서 실전 팁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학습 데이터 열람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네네. 데이터하고 정보하고의 그 개념 정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데이터, 정보. 네. 저는 이제 회계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가가지고 어떤 그 돈을 찾으려 그래요. 요새는 뭐 다 온라인 상태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죠. 네. 전에는 가면은 빨간 그 점표에다 쓰거나 파란 점표에 쓰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야, 그 옛날 얘기 같은데요. 창구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점표를 보고서 네. 이걸 돈을 내줘야 될든지 수표 내줘야든지 현금 내줬든지 받을 때도 그런 걸 하는데 그건 하나의 그런 그 데이터를 앞 점표를 보고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게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맨 뒤에 있는 지점장님은 그 점표는 데이터죠.
그렇죠. 데이터들이 쌓여서 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쭉 이제 학습권 학습 데이터 열람권이 이제 돼 있어가지고 정보가 돼 있는 데이터도 집적돼 있는데 네네. 학부모님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서 우리 애들한테 내 아이한테 나름대로 어떻게 해줄까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좀 딱 끌어줘야 돼요. 정보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그런 그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서 만들어야 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생성을 해가지고 내 아이 정보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만이 열람권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게 이제 예전 같지가 않네요. 예전에는 아유 내가 못하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겠지 하고 열심히 학교를 쫓아보는 것 같은데 이제 부모도 선생님이 돼야 되는 어떤 그 수석 코치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 가지고 뭐 야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 그런데 또 이거 가지고 또 컨설팅 해주는 그런 그 업종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컨설팅을 해줘도 부모가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돈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사교육 컨설팅 의존하지 않고 이제 직접 자녀 교육 한다 그래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내가 해석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야, 이게 쉽지가 않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나오면서 편해질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이게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또 알면 눈 감고 넘어가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기 운전을 하면은 네. 길 자체가 도로가 무지무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기존에 있는 내 지식 가지고 가다가는 완전히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헤매는데 중간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 내비게이션을 보기는 그렇지만은 모르는 길은 같은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람권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모르면 자꾸 물어보고 또 요새 뭐 AI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니까 찍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웹도 개발될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데이터가 가진 진짜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흔히 우리는 성적표의 숫자만 보지만 AI 데이터는 아이의 불안감, 끈기,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핵심 기술은 아이들을 감시하는 도가 아니라 무너진 메타인지를 바로잡아서 이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도 데이터 열람권을 통해서 아이의 진짜 학습 주치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제12화에는 감정의 기억을 만드는 이유라는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동률의 동행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철이었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초대 손님 박장근 교수, 엔지니어 유소희 편집부장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